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해외 워크숍을 떠나 외유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휴일인 어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을 언급하며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재고율이 외환위기 이후 약 25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소비는 석 달 연속 감소했고 투자도 2달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채용에 나섰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2만 명을 기록하면서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불편했던 마스크를 이제 벗어가지고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되는데 입학식이 치러지는 동안 학생과 학부모는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가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이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병 확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80조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휴일인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었습니다. 그게 어제였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 소집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같은 당 의원 여러 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해외로 나가는 것도 이례적이고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여당이 반대하는 국회까지 열어놓고 이렇게 나간 데 대해서는 더 말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여의도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실입니다.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만 1,400개가 넘지만 문은 닫혀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실에 가보니 보좌진들도 의원의 행방을 모릅니다. 아예 문이 잠긴 의원실도 있습니다. 헌정사 처음으로 공휴일인 3월 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소속 20여 명은 베트남 하노이로 3박 4일 일정의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현재 문체위원장인 홍익표 의원,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위인 강훈식 의원이 오늘 해외로 출국하면서 각 상임위는 휴업 상태입니다. 당 지도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최고위원인 정청래 고민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떠났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국회를 비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강행했는데 3월 임시회도 열고 산적한 민생 경제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합니다. 국회가 헛바퀴만 돌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여당 탓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일정에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당은 임시국회를 밀어붙인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걸 자인했다며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루도 뭐가 불안한지 비우지 못한 채 이재명 방탄이 임시국회 소집의 목적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하루였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 와중에도 민주당의 내부 분열은 그 틈새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만든 이른바 배신자 명단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함됐고 미국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에 수만 명이 동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박 칠적 처단하자라는 제목 밑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유포하고 있는 이른바 배신자 포스터입니다. 이 대표와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이 전 대표를 제명하자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그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낙연 영구제명 청원은 이틀 만에 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가결인지 부결인지 SNS에 공개 인증하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저에게도 색출 문자가 왔다는데 부결했다고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친명계는 강성 지지층의 단체 행동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당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매우 정당하고 저는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배신한 것이거든요. 같이 싸워내야 된 동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지만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무기명 투표의 취지에 반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당내 상황에 자괴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나치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고.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의 강압적 언행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는 점점 억눌리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지난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국가보훈처가 설립 62년 만에 장관급 부처인 국가보훈부로 격이 높아졌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장면도 공개했는데 국가보훈부 승격의 의미는 황선영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서명하자 지켜보던 보훈 유족들이 환한 표정으로 박수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9달 만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보훈처는 출범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격상됐고 재외동포청도 새로 생겼습니다.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호국 영웅들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대통령이 부처 신설과 승격 관련 법안에 직접 서명한 건 전자결제가 생긴 이후 처음인데 1988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도 제대군인처 승격법안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서명식엔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숨진 고 윤형아 소령 유가족과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 고 김태석 해군 원사 유가족, 2015년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고 장애인 조정 선수로 활동 중인 하재헌 씨를 비롯해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베트남 파병 훈련 중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순직한 고 강제구 소령의 가족에게 위로의 말도 건넸습니다. 나이가 몇 년생이시죠? 강제구 소령께서 65년이니까 5년이죠. 정말 아버지 기억이 참 있으시겠네요. 파병 4월 장병.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건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를 맹공격했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연설이 친일 논리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세계사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국권을 잃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과거 진보 진영의 대통령 연설에도 비슷한 부분은 많았습니다. 야당의 지적이 합리적 지적인지 아니면 말꼬리 잡기 정치 공세인지는 김태훈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지난 2003년 열린 58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나라를 지킬 힘이 없던 구한말의 역사를 반성했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를 읽어내고 새로운 질서에 대처할 방도를 세울 만한 지혜도 국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을 역량도 없었습니다. 1998년 일본을 방문한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 어리석다며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한일 관계 회복과 협력을 강조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맥이 닿아 있는 대목입니다.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친일, 매국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급기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본색마저 드러냈습니다. 여당은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선동적인 죽창가로 덮으려는 사기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일 관계를 망친 것은 문재인 정부인데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대통령실도 반일 혐한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고 이후 양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당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2020년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현입니다.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는 건 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보통이죠. 처벌도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당 노동 행위 처벌 대상에 노동조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무슨 부당 노동 행위 할 게 있을까요? 이태희 기자의 보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나주의 운수회사에 다니는 A씨. 지난해 7월 노조의 회계 서류 확인을 요구했지만 보여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수입서 줍지 않습니까? 못 보여줘. 아무 하자 없이. 노동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노조는 폭행과 제명으로 맞섰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왜 고발하냐고. 사건이 있던가. 왜 멱살을 잡고 그러시? 고용노동부가 개설한 노사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에는 지난 한 달간 총 301건이 접수됐습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사측의 부조리가 250건, 조합원 폭행 협박, 노조가입 탈퇴방해 등 노조 부조리가 51건이었습니다. 그간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던 다양한 사례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는 부당 노동행위 처벌 대상도 기존 사용자에서 노조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면 노조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 감사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수출 부진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어제 해드렸는데 제조업체들의 재고가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서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재고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수출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반도체 재고 상황은 어떤지 배상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의 재고 자산은 52조 1,87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냉각되면서 창고에 쌓인 재고가 불어난 겁니다. 광공업 생산 쪽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이제 반도체가 전년 동월비 하락폭이 좀 컸고요. 실제 1월의 제조업 재고율은 120%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재고는 한 달 만에 28%나 급증했습니다. 우울한 지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비는 한 달 전보다 2.1% 감소해 석 달 연속 줄었고 설비 투자도 1.4% 떨어져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7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에 따른 이제 실물 경제 영향을 직격탄을 지금 받고 있는. 정부로서도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천수답 경제의 상황입니다. 반도체 반등 말고는 마땅한 경제 회복 전략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전 산업 생산은 4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제조업 중심의 무거운 불황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미국의 첨단 산업 국가 우선주의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는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지원금을 주겠다는데 왜 논란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들에게 무려 51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겠다는 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냥 반길 일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 하나하나가 전부 민감한 사안입니다. 예. 이 기업 내부 정보도 공개해야 하고 많이 벌면 이익도 나눠야 하고 중국에는 투자도 못합니다. 이 직원 복지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많이 달린 보조금이군요. 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예상보다 이익을 많이 내면 그 지원금의 최대 75%까지 토해내야 하는데요. 이 예상보다라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걸 따지려면 장부를 공개해야겠죠. 예. 또 국가안보기관에 시설 접근권을 제공하라는데 어디까지 보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모든 영업활동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 받는 순간 중국에 신규 투자도 못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장도 설비 투자가 계속 필요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 플래시의 40%를, SK 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D램의 4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걸 따져야 되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중국에 있는 시설들을 그냥 포기하고 나올 수 있는 만큼의 규모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보조금 포기하는 게 현실적이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삼성전자도 미국에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할까? 예, 뭐 보조금 포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공장 짓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공장을 짓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한국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You know, when the Korean company SI said, I was in Korea, South Korea asked them why were they investing in America? You know what they said for real, the CEO? Because you have the best workers in the world and it's the most secure investment I can make anywhere in the world. 예, 이 문제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네, 그래도 받는 게 낫다, 아니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게 미국의 반도체법이 큰 틀에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결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반도체는 단순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문제가 아니고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인공지능은 좀 국방력이랑 관계가 큰 거죠. 미국이 왜 이렇게 무리한 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국의 패권, 국익에 직접 연관되는 거죠. 예,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너무 과하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적지 않다면서요? 네, 공화당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도 비판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업 경영 비용만 증가시켜서 결국 미국 내 반도체 시설을 확충하는 데 걸림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이달 안에 또 세부 조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정부는 미 정부와 협상을 할 텐데요. 우리 기업들도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미중 갈등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 신냉전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기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작년에 기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8.2%로 마이너스 8.2%입니다.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미래 우리 재산이 10% 가까이 줄어든 셈이죠. 물론 작년에 금융시장이 어렵긴 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의 실력을 믿고 우리 미래를 맡겨도 되는 건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라고 밝혔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악입니다. 금액으로는 79조 6천억 원이 장부에서 사라져 기금 적립금 규모는 890조 5천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했었습니다. 자산별로는 국내 주식 마이너스 22.76%, 해외 주식 마이너스 12.34%, 국내외 채권도 모두 4%대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대체 투자는 8.94%의 수익을 냈습니다. 연금공단은 작년 수익률 저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 때문이라며 지난달 기준 수익률은 5%로 반등해 총 적립금은 930조 원대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장률 저하와 인구 감소로 국민연금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연금 고갈 시기는 당초보다 2년 당겨진 2055년이지만 연금 개혁 논의는 첫 단계부터 지지부진합니다. 국회에서는 사실 공전 상태인데 좀 더 내고 덜 내는 방식으로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정부는 수익률이 좋은 해외 투자와 대체 투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돈줄을 죄면서 금리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 돈 굴리기는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출금리 억제에 나서면서 예금 금리는 더 빠른 속도로 내려앉았습니다. 5%대 예금 상품은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대 마진, 즉 대출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5% 넘는 고금리 예적금 상품으로 유치 경쟁을 벌인 은행들. 금융당국이 경쟁 자제를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 사이 상황은 확 바뀌었습니다. 은행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어디에도 5라는 숫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서 그 상품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금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요. 지난 1월 은행의 연 5% 이상 정기예금 비중은 2%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달 전 30% 수준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끝이 보인다는 관측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와중에도 예대금리 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자 장사를 향한 매서운 비판에 은행권이 속속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면서도 예금금리를 더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차는 1.63%포인트로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은행들은 정부 정책과 중저신용자 대출 등의 영향으로 예대금리 차가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수신금리를 올리라고 했다가 다시 또 내리라고 했잖아요. 여신금리는 그만큼은 또 안 내려갔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 같고요. 정부는 은행의 담합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면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올해 고용시장이 역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거란 전망이 연초에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채용에 나서자 접수 첫날 무려 10,0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접속자가 폭주해서 채용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생산직군 서류 접수를 받는 현대자동차 채용 사이트.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사이트가 마비됐습니다. 굳이 생산직에 있지 않은 친구들도 조금 굉장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채용 규모는 400명에 불과하지만 서점에는 이미 현대차 채용만을 위한 수험서가 등장했고 자기소개서 첨삭 컨설팅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하루에 한 10명 이상은 오는 것 같습니다.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이 사실 조금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대학교 재학생들도 좀 지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공무원과 대기업 재직자들의 현대차 입사 문의도 잇따랐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은 2021년 기준 9,600만 원에 특근 수당을 포함하면 1억 원을 넘습니다. 만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퇴직 후에도 현대차를 평생 25% 싸게 살 수 있는 등 복지 혜택도 어지간한 공기업을 뛰어넘는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업계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 생산직은 자꾸 줄 수밖에 없거든요. 최소한 컴퓨터는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로 이게 제어를 하고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10년 만에 등장한 이른바 현대차 킹산직 채용 열풍이 고용 한파에 놓인 젊은이들의 취업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4년 만에 대면으로 입학식을 열고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오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초등학교 입학식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부모 손을 잡고 교문으로 들어섭니다. 입학식을 기념해 학교가 설치한 포토존에서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설레요. 선생님 만나보고 싶어요. 친구들도 새로 많이 사귀고 이래가지고 기분이 훨씬 좋아요. 불편했던 마스크를 이제 벗어가지고 오늘 전국 초중고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방역 지침을 완화하면서 새학기부터는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당에서 열린 입학식 내내 학생과 학부모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많이 걱정이 돼서 저희는 아직 마스크를 이제 쓰라고 하고 있어요.
방역당국이 학교장 재량에 맡긴 발열 체크와 급식실 칸막이도 당분간 유지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5월 정도까지는 현재 발열 체크도 하고 급식실 칸막이는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코로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대마와 프로포폴에 이어서 코카인까지 모두 4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다는 소식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유 씨가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이유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소환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종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투약한 병원 관계자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2021년부터 2년간 100차례 이상 맞은 프로포폴 외에 추가로 검출된 케타민 등 상습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특히 경찰은 유 씨 채모에서 대마뿐 아니라 코카인 성분이 나오면서 유 씨가 여러 종류의 마약을 함께 투약했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코카인은 헤로인, 필로폰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힙니다. 환각 효과라든가 그런 게 훨씬 더 강해지거든, 마약의 효과가. 보통 한다면 케타민하고 업계열 마약하고 많이 하죠. 전문가들은 여러 마약을 투약할 경우 중독성은 물론 부작용도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의료용 약물에 중독이 돼서 못 끊으면 대마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나른하거든요. 후유증이 더 있다는 얘기죠.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유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 씨 소속사 측은 소환 시기를 비롯해 경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기억하실 겁니다. 이 투자자에게 25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징역이 선고됐고 3년 전 출소했는데요. 이번에는 친동생과 함께 가상화폐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출국 금지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출소 6개월 만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식 투자로 자수성가했다며 고급 주택과 고가 차량을 공개해 유명해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투자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판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십니까? 2020년 만기 출소했는데 6개월 뒤 동생과 손잡고 미술품 연계 가상화폐 발행업체를 상대로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들과 계약한 지 한 달 뒤 해당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됐는데 상장 당일 가격이 50원대에서 20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 형제가 외양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시세 조정을 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이들이 상장 당일 이제 올린다며 가상화폐 업체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이희진 형제에게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가상화폐 업체 대표는 중견건설업체 회장 손자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업체 대표와 함께 거래소 관계자도 수사선상에 올려놨습니다. 검찰은 이 씨 형제가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코인과 이 밖에도 여러 가상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수십억 원대 이익을 얻은 정황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속옷 전문업체 BYC 창업주 한영대 전 회장이 숨진 뒤 유가족이 1,000억 원대 유산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제 몫을 받지 못했다면서 현재 BYC 회장인 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서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6년 전북 정읍에서 창업주 한영대 회장이 양말 공장을 인수하며 시작한 속옷기업 BYC. 1970년대 업계 최초로 상장하는 등 굴지의 의류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 한 회장이 숨지면서 가족 간 유산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말 한 전 회장의 아내인 김모 씨와 딸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현 회장인 차남 한석범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상속재산은 유언이 없으면 배우자가 1.5, 자녀 1 등 일정 지분으로 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50%는 보장받습니다. 한 전 회장의 경우 유언에 따라 유산이 나눠졌고 김 씨 측이 법정 지분에 비해 부족분을 달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 회사 일도 아니고요. 가족들 간에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없어요.
한 전 회장 유산은 생전 증여분까지 포함하면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아내와 딸이 청구하는 금액은 이 가운데 1,300억 원대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1억 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친구 눈에 장난감 총을 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의 어머니로 한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데요. 친구 사이라는 이 두 사람은 금은방 절도 공범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수상한 상황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유리문을 깨고 금은방으로 들어갑니다. 진열장을 부수고는 순식간에 귀금속을 쓸어 담은 뒤 사라집니다. 지난해 7월 4,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금은방 터리범 30대 A씨입니다. A씨가 구속된 이후 사건은 반전을 맞았습니다. 단독 범행으로 수감된 A씨가 경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엔 공범이 적시된 겁니다. 편지에는 친구 B씨의 지시로 금은방을 털었다면서 이전부터 B씨가 대리운전을 시키고 손님 지갑을 훔쳐오라는 등 범행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재수사를 벌여 A씨가 금은방을 털 당시 B씨가 주변에서 지시한 정황을 확보하고 범행 7개월 만에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B씨가 장난감총 비비탄으로 A씨의 눈을 쏴 실명시킨 뒤 보험금 1억 원을 타내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보험사는 이전에도 A씨 눈에 세제가 들어간 의료 기록과 보험금 수령자가 B씨 어머니로 된 점 등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B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합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수년간 정신적 지배를 받으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어젯밤 경남 창원에서 만취한 40대 남성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사고를 냈습니다. 이 남성은 달아났지만 추격에 나선 배달 기사들의 활약으로 100m도 못 가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달아납니다. 급기야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맞은편 도로에 서 있던 트럭과 충돌합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남 창원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A씨가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냈습니다. 차가 크게 부서져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차를 버리고 가까운 골목으로 달아났습니다. A씨는 100여 미터를 달아났지만 현장을 목격하고 추격에 나선 배달기사 4명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배달기사들은 오토바이로 A씨를 포위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도주로를 차단했습니다. 뒤에 두 분이 저희 기사님들 두 분이 막아주시고 제가 앞으로 가서 똑같이 막고 곧이어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배달기사들이 여러 막 에워싸가지고 우리 순찰차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 게 근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경찰과 배달기사들의 발빠른 공조 덕분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올여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가 수산물과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벌이고 있어서 동행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검사를 약속했지만 어미는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조사 지역. 장비를 바다로 내려보내 표충수를 뜹니다. 해양 방사성 물질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해수 시료를 채취한 것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바닷물과 퇴적물 등을 검사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조사 지역을 7곳 더 늘려 52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조사선에서 채집한 바닷물은 채수통 20리터 3통 분량입니다. 이 바닷물은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바로 분석실로 보내집니다. 검사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부산 공동어 시장.
고등어와 방어 등 6개 어종을 검사해보니 세슘과 요오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검사 건수와 품종을 늘리고 선박 평형수를 통한 오염수 유입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선박의 교환 여부가 불안하다 싶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평형수를 배출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불안합니다. 원전 터졌을 때만 해도 그게 시장 분위기가 회복되는데 1-2년 가까이 걸렸으니까 근데 진짜 뭐 일본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걸 저희 나라에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작은 작은 모임들이 뭉쳐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위도 좀 하고 이웃나라 일본도 조금 더 조심하고 더 좀 하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 보고서는 오는 6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최근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이 잇따르는데요. 이번에는 몸에 타투를 그려주는 프린터입니다. LG생활건강이 내놓은 타투 프린터가 한 스타트업 제품을 베꼈다는 건데요. LG생활건강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LG생활건강이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3에 출품한 타투 프린터입니다. 휴대폰 어플과 프린터를 연결한 뒤 피부에 문지르면 타투가 그려지는 방식인데 국내 한 스타트업이 2018년 출시한 제품과 방식이 같습니다. 스타트업 측은 LG생활건강이 제품 컨셉과 기술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베꼈다는 정황 증거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다수의 임직원들과 거기에 연관된 10수명의 어카운트와 사용 히스토리, 로그까지. 지난 2019년 LG생건이 관련 협업을 제안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는데 연락이 끊긴 뒤 비슷한 제품이 출시됐던 겁니다. LG생활건강은 MWC에 출품한 타투 프린터는 독자 개발한 제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도용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롯데 헬스케어가 선보인 개인 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가 한 스타트업의 제품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 중이고 상장 기업인 비상교육은 교육기술 스타트업과 디자인 표절을 두고 공방 중입니다. 실제 처벌 수준이 매우 미미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한시가 급한 스타트업들이 버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난 5년간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금액은 2,800억여 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감사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약칭 방문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방문진이 MBC의 방만한 경영을 방치했다며 한 언론단체가 제기한 감사 청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동안 MBC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인지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는 지난 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사업에 105억 원을 투자했다가 사업이 중단돼 전액 손실이나 현재 투자 주관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자회사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을 하다 100억 원대 손실을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보수 언론단체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이 같은 MBC 방만 경영을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감사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MBC와 자회사의 투자 손실과 사내복지기금 운용을 포함한 경영 실태와 방문진의 방치 여부 등 감사가 청구된 6개 사안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수도 없는 불법 분실 경영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박 사장과 방문진 이사들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입니다. 감사원법상 MBC는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은 정부 출연기관으로 감사 대상입니다. 지난달 안영준 신임 사장이 선출됐지만 최승호, 박성재 사장 재임 시절에 대한 감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달 중 방문진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뒤 본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감사원이 KBS 이사회의 직권남용과 배임 등에 대해서도 감사 중인 만큼 공영방송 개혁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경북 성주와 김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주민들과 반대단체 회원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다른 절차를 거쳐서라도 다음 달까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마무리하고 기지 내 기반시설 구축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동영 기자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장소입니다. 반대 주민들이 출입구를 막아선 채 시위를 벌입니다. 무슨 설명해? 어차피 다 거짓말하고 다 속여서 그냥 할 거잖아요. 건물 내부에서도 주민들이 설명회 자체를 봉쇄합니다. 가프리. 욕설과 고성까지 오가며 1시간 정도 대치를 벌인 끝에 주민 설명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후로 예정됐던 김천 주민 설명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민들은 환경 영향 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주민들은 주민 대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밝혀달라 해도 아직 밝히지도 않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사드 기지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사드 기지를 임시 배치한 지 6년 만입니다. 공개한 환경 영향 평가서에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가 무산된다 해도 공람과 공고만으로도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환경 영향 평가에 참여한 주민 대표는 익명이 원칙이라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이른바 히잡 의문사를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서 여학생만을 노린 독성 가스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피해 학생 규모가 1000여 명에 달했는데요. 여성의 교육권을 겨냥한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인근 여학교, 학생들이 모여있는 운동장에 구급차가 계속 들어옵니다. یکی از کارگاه‌های بچه‌ها یه بوی شبیه بوی رنگ اومد ما هم به خاطر احتیاط بچه‌ها رو بیرون کردیم از کلاس. 마비와 구토 증상을 보인 학생 수십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증세가 나타나기 전 모두 독특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بلند میشیم سرگیجه یا سری خیلی شدید بدن اصلا اجازه نمیده راه بریم. 여학생만을 겨냥한 이 같은 테러가 지난해 11월 말 이후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당국은 테러 의혹을 일축해왔지만 피해가 확산되자 의도적 공격 가능성을 인정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ما مأمور کردیم که در این رابطه بیان و تحقیق بکنن که این کمیته از بهترین اساتید سمت‌شناسی کشور و اساتید دانشگاه‌ها 지금까지 30여 개의 학교가 공격을 당해 피해 학생만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히잡 반대 시위에서 여학생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이란 주장과 함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여성의 교육권을 겨냥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1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낳은 그리스 열차 충돌 참사는 이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차 역장이 잘못된 선로를 배정해서 열차가 정면 충돌했다는 건데요. 이 경찰은 역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두 열차가 정면 충돌한 뒤 불빛이 번쩍입니다. 그리스 열차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45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승객 상당수는 아테네에서 축제를 즐기고 돌아오던 젊은 층이었습니다. 경찰은 선로 변경을 제대로 못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기차 역장을 체포했습니다. Υπενθυμίζεται ότι έχει συλληφθεί από το τμήμα τροχέας Λάρισσας 59χρονος συμμεταπός, ενώ η προανάκριση συνεχίζεται. 교통부 장관도 우리의 철도망은 21세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몰도바를 방문하던 대통령도 급히 귀국했습니다. Θα δουλέψουμε ώστε αυτό το ποτέ ξανά που άκουσα στη Λάρισα να μην μείνει λόγος κενός. Σας το υπόσχομαι. 그리스에선 이번 사고가 예고된 참사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는 인력 부족과 신호기 고장 등 노후화된 철도 시스템을 개선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는 EU 회원국 중 철도 사고로 숨질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회사 앞에선 시위대와 경찰 간 격렬한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곳곳에서 희생자 추모 집회도 이어지는 가운데 그리스 정부는 현지 시간 3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WBC 야구대표팀이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에드먼의 합류로 완전체가 됐죠. 첫 훈련을 치렀습니다. 장시간 비행의 연차까지 피곤할 법도 하지만 의욕만큼은 불탔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척돔에 모인 WBC 대표팀 30명. 13시간이 넘는 비행에도 피곤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매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선수들이 오늘 또 첫 훈련인데 티 안 내고 또 잘 소화한 것 같아요. 번트와 수비 훈련은 비공개로 진행했을 정도로 보안에도 신경 썼습니다. 관심사는 무엇보다 빅리거 키스톤 콤비 김하성과 에드먼의 호흡. 두 선수는 항상 붙어 다니면서 틈만 나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Play together for the first time is very exciting. So we took some ground balls together, turned some double plays together, and just trying to get a feel of what each other likes to do on the defensive side. 에드먼으로선 한국 선수들과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기도 합니다. 동구장에서 호쾌한 홈런도 때렸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인사하고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업이 좀 돼 있는 것 같고 즐거워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장 걱정인 건 실전 감각. 전지훈련 막판 궂은 날씨 때문에 일정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날씨 걱정이 없는 돔구장에서 모든 일정이 진행됩니다. 오타니가 어젯밤 미국에서 전용기를 타고 귀국하는 등 우리와 맞붙을 일본 대표팀도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타순 구상도 마친 이강철호는 내일 SSG 2군과의 연습 경기에서 투수진을 점검한 뒤 모레 결전지인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도둑들이 이름과 신분을 감춘 채 보석을 훔치려 모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경찰에 밀고를 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한 명이 배신자로 지목됩니다. The only one I wasn't 100% on. That's your proof? You don't need proof when you have instinct. 도둑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 총을 겨눕니다. 서로 총을 쏘아 결국 모두가 쓰러집니다. 중국 문화혁명의 홍위병들에게 반당 분자로 몰린 경극 배우들이 서로를 부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우정도 사랑도 예술도 이젠 없습니다.他就当了汉奸，这把姹紫嫣红，这把断臂推远。 2004년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35표 차로 부결되자 당시 열린 우리당 극성당원들이 반대표 색출에 나섰습니다. 배신자는 자수하라며 질의서를 돌리자 자백 릴레이가 벌어졌죠. 나는 찬성했다는 의원이 50명을 넘었고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나는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벌어지는 이탈표 색출 소동은 더욱 진화했습니다. 자백하라는 요구가 의원 휴대전화마다 빗발치고 반란군 명단에 오른 의원들에겐 문자 테러를 퍼붓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동의가 4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이 동료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동조하는 건 더 볼썽사납습니다. 그런데 색출 이유는 19년 전과 딴판입니다. 범죄 피의자를 왜 감싸느냐던 것이 이제는 왜 감싸지 않았느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개혁이자던 분노는 누가 수박이냐가 됐습니다. 진보 정치의 가치가 퇴행하다 못해 거꾸로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한술 더 떠 민주당 지도부는 오지도 않은 2차 체포동의안을 질의 당론으로 부결시키자고 합니다. 이 대표를 지키는 동시에 소심파 의원들의 입지를 당론으로 아예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당원 투표로 이재명 대표를 재신임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대표 경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당헌 80조 문제도 이제 눈앞에 불씨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으로 기소될 경우를 예외로 하고 그 판단을 당무위원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당무위 의장을 겸하는 당대표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재하게 돼
또 한 겹의 방탄막일 뿐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죠. 이 대표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제 손으로 머리 깎는 모습을 보일 리는 없을 테니까요. 결국 이 대표가 민주당을 붙들고 가는 한 이런 식의 풍파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밀려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민주당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3월 2일 앵커의 시선은 수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였습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영하 1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온화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바짝 메마르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이어 경북 포항에도 건조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특보는 더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겠고 강원 산지에는 초속 25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대전 13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점차 더 오르면서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15도를 웃도는 날도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3월 2일 목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